아들인데요. 결혼하면서 집 산다길래 평생 모은 돈 2억 보내줬죠. 근데 그게 증여세 4천만 원이라니요. 국세청에서 날아온 통지서 한 장. 증여세 4천만 원을 납부하십시오. 박정숙 씨는 멍했습니다. 내 돈을 내 자식한테 줬을 뿐인데 이게 왜 세금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25년간 근무하고 현재는 상속, 증여, 양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태식 세무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박정숙 씨의 사례는 실제로 제 의뢰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하시지만 요즘은 그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2025년 5월부터는 이런 일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 방법, 그리고 완전히 달라지는 세무조사 제도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세무 공무원이 여러분의 세금을 더 많이 거둘수록 성과급을 더 많이 받는 제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몇 천만 원의 세금을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세무조사가 이렇게 강화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근 2년 동안 약 90조 원의 세금이 부족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90조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몇 번이고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국민 한 명당 약 180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금액이니까요. 정부는 이 부족한 90조 원을 어떻게든 채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뉴스에서 보셨듯이 법인세를 올리거나 소득세를 올리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세무조사 대대적 확대입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무 공무원에게 추징 세금이 10%를 포상금으로 주는 제도가 2025년 5월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 성과급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무 공무원이 여러분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둘수록 그 공무원 개인이 월급이 더 많아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세무 공무원이 어르신 댁을 조사해서 1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게 되면 그 공무원은 1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세무 공무원이라면 어떨까요? 한 달 월급이 400만 원 정도인데 한 번 세무조사로 1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아마 밤새도록 세금 놓친 것이 없나 찾아볼 거예요. 이런 제도 때문에 앞으로 세무조사는 절대 타협 없이 아주 철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세청은 AI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이 AI는 여러분의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거래 등을 모두 분석해서 이 사람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또는 가족 간에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이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제가 국세청에 있는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가족 간 자금 이동에 집중한다고 하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무조사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분들이 세무조사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자 세무조사입니다. 이건 주로 회사나 고소득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0억 이상이
식당이나 병원 같은 곳이죠. 일반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지나치게 부풀린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째,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조사 유형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을 살 때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묻는 조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입니다. 2025년부터는 8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12억이었는데 금액이 많이 낮아졌죠.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도 이제는 조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비싼 집을 살 때는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자금 조사 확률을 낮춰줍니다. 예를 들어 16억짜리 집을 한 사람 명의로 사면 전액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해서 각각 8억씩 나누면 조사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한 명당 8억이면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셋째,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조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계좌 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주고받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계좌 이체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보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돈 주는 거지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좌 거래는 국세청 AI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께서 자녀에게 매달 200만 원씩 보내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이면 2,400만 원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걸 보고 왜 이렇게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보내지? 이건 증여 아닐까?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것도 다 감시됩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심지어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것도 의심거래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 내 돈을 내 자식에게 주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가족 간 계좌 이체가 다 증여는 아닙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 교육비입니다. 자녀의 학비, 학원비, 유학비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정말 교육비인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이면 등록금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유학비용이면 해외 학교 입학 증명서나 학비 납부 영수증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모님 생활비나 의료비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거나 병원비를 내드리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증명이 중요합니다. 병원비라면 진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생활비라면 그 금액이 적정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 정도는 보통 문제가 안 되지만 매달 500만 원씩 보내면 이게 정말 생활비인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실비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대신 카드로 물건을 사드리고 부모님이 그 돈을 자녀에게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가 아니라 단순 정산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카드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이 이체의 목적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증여로 판단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입증 책임이 납세자, 즉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이유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이 돈은 증여입니다 라고 증명해야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이 이 돈은 증여가 아닙니다 라고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증 책임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의뢰인 중에 7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그건 아들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라고 하셨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건 증여입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합쳐서 약 1천만 원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가 리셋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에게 총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25년부터는 다시 5천만 원을 새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내에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20년 세무사 경력 동안 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모두 크고 작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차용증 없이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보내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우리 딸인데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 즉 증여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까? 제 의뢰인 중에 68세 김영호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드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한다고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 돈이 왜 갔습니까? 라고 물었고 김영호 씨는 아들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무 공무원이 차용증 보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자는 받으셨나요? 이자도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갚기로 했나요? 그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결국 세무서는 이건 명백한 증여입니다 라고 판단했고 증여세 2,500만 원과 가산세 500만 원, 총 3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에서 3천만 원이 그냥 세금으로 나간 거죠. 두 번째 큰 실수는 현금으로 주면 세무서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장으로 보내면 다 추적되니까 현금으로 주면 세무서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자동으로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999만 원씩 며칠에 걸쳐서 인출해도 의심거래로 보고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자녀분 통장에 큰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분이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지출을 하면 국세청에서는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부모님이 현금으로 주셨어요 라고 하면 세무서는 그럼 부모님은 그 돈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라고 추적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75세 이광수 씨는 딸에게 집 살 돈을 주려고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직접 전달했죠. 딸은 그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냈습니다. 몇 달 후 딸에게 이 계약금은 어디서 났습니까? 라는 질문이 왔고 딸은 정직하게 아버지가 주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광수 씨가 그 5천만 원을 어디서 얻었는지 증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라고 했지만 그걸 증명할 자료가 없었죠. 결국 세무서는 출처불명 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너무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보냅니다. 그냥 생활비 보태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금액이 300만 원처럼 너무 크면 국세청은 이게 정말 생활비인가? 아니면 자산 이전인가? 라고 의심합니다.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금액이 적정해야 합니다. 보통 100만 원 이하가 안전합니다. 둘째, 자녀의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인데 부모가 생활비를 주는 건 이상하죠. 70대 박미자 씨는 의사인 아들에게 매달 3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아들이 내 건강식품도 매달 사주고 손주들 용돈도 주려고 그랬다고 하셨지만 아들이 이미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의사였기 때문에 세무서는 이를 생활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간 3,600만 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손주 적금 통장에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하는 것입니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이름으로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돈을 넣어 주십니다. 나중에 대학 갈 때 써라 이런 마음이시죠. 정말 사랑이 가득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모두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주당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매년 5천만 원 이하로 넣으시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10년간 누적해서 계산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72세 최영순 씨는 10년 동안 손녀 통장에 매달 50만 원씩 넣어주셨습니다. 10년이면 총 6천만 원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새롭게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손녀에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녀 장례를 위한 할머니의 마음을 세법도 10년마다 한 번씩은 인정해 주는 셈이죠. 다섯 번째 실수는 메모 없이 송금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 돈을 보낼 때 많은 분들이 송금 메모를 비워두십니다.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뭐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송금할 때는 항상 구체적인 목적을 메모에 적으세요. 예를 들어 5월 생활비, 병원비 지원, 학비 지원, 4월 이자, 원금 일부 상환 등 정확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메모는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메모가 없으면 그 돈의 성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65세 정민호 씨는 아들에게 3천만 원을 보내면서 메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이건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빌려간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증여로 처리되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면서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20년 세무사 경력으로 알려드리는 절세를 위한 실전 전략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큰 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이 내용은 중요하니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먼저 얼마를 빌려주는지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준다라고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둘째, 이자율도 명시해야 합니다. 연 1.2%의 이자를 받기로 한다 또는 무이자로 빌려준다라고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갚을 것인지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상환한다 또는 3년 후 일시에 전액 상환한다라는 식으로요. 넷째,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인적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모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이 없으면 나중에 내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차용증을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은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몇만 원으로 몇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정말 현명한 투자죠.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부모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서 2억 1,700만 원을, 아내가 자기 부모에게서 2억 1,700만 원을 빌리면 총 8억 6,8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줄 수 있는 최대 무이자 한도가 2억 1,7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이면 이자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이자나 원금 상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실제로 그 내용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가장 의심스럽게 보는 것은 차용증만 있고 실제 상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상환 흐름을 만들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자보다는 원금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이자 소득에는 27.5%라는 매우 높은 세율의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2%의 이자로 빌려주면 연간 2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이자에 대해 27.5%의 세금을 내야 하니 약 5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굳이 이렇게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이자 없이 원금만 매월 조금씩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줬다면 매월 50만 원씩 원금 상환을 받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실제 상환 흐름이 생기면서도 이자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65세 장미영 씨는 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60만 원씩 원금을 상환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상환받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장미영 씨는 차용증과 함께 실제로 매월 60만 원씩 입금되는 내역을 보여줬고 세무서는 이를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환 계획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길게 잡지 마세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매월 10만 원씩 상환받으면 83년이 걸립니다. 이런 계획은 세무서에서 진짜로 돌려받을 생각이 있나?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자금 거래는 더 오래된 기록까지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빙 자료는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차용증 원본과 공증서입니다.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도 보관하세요. 둘째, 이체 내역입니다. 돈을 보낼 때와 상환받을 때의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특히 이체 메모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대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 이번 달 원금 50만 원 보냈어요 라고 보낸 메시지나 여러분이 응, 잘 받았다라고 답한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변경 약정서입니다. 만약 중간에 상환 계획이 바뀌었다면 그때마다 변경 약정서를 작성해 두세요. 예를 들어 원래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기로 했는데 자녀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30만 원으로 줄였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73세 김정호 씨는 아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2년 후 아들이 실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하던 계획을 50만 원으로 줄였고 이 내용을 변경 약정서로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이 변경 약정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만 잘 지키셔도 가족 간 자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실제 상환 흐름 만들기, 증빙 자료 보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가족 간 자금 거래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세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 대해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정말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부부 사이에는 증여세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살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부인이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과 부인의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부인의 7억 5천만 원은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당연히 남편이 번 돈으로 샀겠죠. 그러면 남편이 부인에게 7억 5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6억 원은 비과세지만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실제 사례인 67세 최영진 씨의 경우 18억짜리 빌라를 부인과 공동 명의로 샀습니다. 부인은 전업주부였고 남편이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었죠. 세무서는 9억 원이 남편에게서 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6억 원을 초과한 3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을 살 때 증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부인에게 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한 다음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정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의 신용카드로 자녀의 물건을 사주거나 반대로 자녀의 카드로 어르신의 물건을 사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산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영수증을 보관하고 정산할 때 이체 메모에 5월 23일 홈플러스 정산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정산 금액과 실제 구매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71세 이명희 씨는 딸의 카드로 백화점에서 30만 원짜리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딸에게 30만 원을 송금했는데 메모 없이 보냈습니다. 딸은 매달 어머니에게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는데 세무서는 이 30만 원도 딸이 어머니에게 준 생활비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이명희 씨는 이건 옷값 정산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5월부터 바뀌는 세무조사 제도와 가족 간 자금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족 간 계좌 이체도 주의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국세청은 AI 기반으로 여러분의 모든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고 세무 공무원은 성과급으로 더 많은 세금을 추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전략들만 잘 지키시면 억울한 세금 폭탄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에 큰 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둘째, 실제로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셋째, 모든 증빙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철저히 보관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사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번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족 간 자금 거래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어르신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